대한민국 국군의 자주곡사포.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이자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효자 상품으로 대한민국 국군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주력 자주포로 운용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략 300여 문을 운용하고 있다. 기사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인 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개발했으며 1999년에 첫 시제 차량을 생산했다. K55 자주곡사포를 면허 생산한 노하우와 자체 기술 개발로 개발하였다. 강력한 화력 성능과 많은 생산량,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함 등을 내세워 세계 여러 곳에 수출되고 있다. K9 자주곡사포는 성능 자체만으로도 세계 상위권 수준이고 미국의 M109A6 팔라딘보다 우위에 있으며 경쟁 모델인 자주곡사포 중에서 세계 최고 성능이라 평가받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국방TV에서도 자주포 평가순위 1위로 지목한 독일의 제식 자주포 PGH-2000에 비해서 연사속도 및 생존성을 비롯한 성능이 아주 약간 떨어지긴 하나 PGH-2000에 비해 가격이 12 수준으로 저렴하다. 2018년부터는 본래의 계획보다 1년 앞서 전자장비 등을 개량한 K9A2를 2030년대까지 전량 개량 완료를 목표로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K9A2로 개량될 예정이고 추후 K9A3도 개량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 속도 67km/h, 현수장치, 유기압 현수장치, 최대 주행거리 360km, 엔진, 초도 양산분 MTU MT881카 500 디젤 엔진, STX 엔진 SMV 1000 디젤 엔진 예정, 출력 1력마력, 톤당 출력 21.6마력, 변속기 앨리슨 X1105A3, 전진 4단, 후진 2단, 승무원 5명, 3명 K-9A2 및 개량형, 배치 수량 대한민국 178문, 운용국 대한민국 개발국 노르웨이 24문, 에스토니아 2412문, 이집트 200문, 인도 국기 인도 300문, 튀르키예 T155프르트나 350문, 폴란드 AHS 크라프 1448문 K9 212문, 핀란드 4848문, 호주 30문, 우크라이나 AHS 크라프 4848문, 생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 개발사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하여 자주포를 운용해오던 대한민국은 국산화 노력을 통해 1985년부터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여여 대를 실전 배치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당시 한국의 화포 전력은 북한에 비하여 낮았다. 북한군의 포병 전력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화포의 절반가량이 자주화 및 차량탑 제용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사정거리가 증가된 야포를 배치하여 군단 종신작전에 대한 화력 지원이나 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이런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KH-179와 K5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육군은 차세대 자주포의 K9 개발에 착수했다.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된 차세대 자주포는 삼성테크인, WIA,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다. 그래서 K9은 1990년대 국방과학기술의 모든 것이었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 자신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다. 그리고 이 K9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은
K55 자주포를 개량 K55A라는 데 기반이 되었다. 이후 2018년 8월 22일부터 K9 자주포의 개량형 K9A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K9 개발에는 K55 자주곡사포 운용 경력이 있는 인원이 참여해 실제 성능 평가를 꾸준히 진행했다고 한다. 실전 배치 후에도 야전 부대에서 성능 검사원이 함께 숙식하고 상주하면서 면밀히 테스트하여 지금의 K9이 탄생할 수 있었다. K9 자주포를 테스트하고 검사를 하는 검사원들을 통해서 지금도 꾸준히 성능 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성능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4. 성능. K9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로 60km의 최대 사거리를 달성했으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 구동장치 및 탄 장전 장치 등을 갖춰 과장 없이 전 세계 자주포들 가운데 최상위급의 성능을 가졌다. 일단 서방을 대표하는 자주포들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 등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우위이다. 잠재적 적국으로 인식되는 중국의 PLG-5와 러시아의 ES-35 칼리차 SV가 K9를 능가한다고 주장도 있으나 PLG-5는 성능이 검증된 바가 없고 ES-35 칼리차 SV는 쌍열포로 알려졌다가 단열포로 등장하는 등 이 역시도 성능이 검증된 바가 없다. 현존 최강의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의 PGH-2000에 비하면 분명 탄약 적재량, 연사속도, 사거리, TOT 등 많은 부분에서 열세이나 가벼운 무게로 인한 기동성과 특히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우위다. 압도적인 세계 2위가 세계 1위 자주포. 1대 살 돈으로 4대 이상 구매할 수 있으니 사랑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게다가 PGH-2000은 2002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군축과 떨어지는 가성비로 수출 실적이 저조하여 생산 라인의 가동이 정체되고 규모도 축소되어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가격과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더욱 상승할 예정인데 반해 K9는 전 세계를 통틀어 2영문 이상이 보급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중이고 대한민국 내의 생산 라인만 해도 2021년까지 가동 중이었으며 후술하겠지만 최근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용국이 많아 가격과 유지보수 부담이 적다. 또한 최근 PGH-2000은 노르웨이군의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K9에게 패배한 데 비해 K9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 타국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 노르웨이군 테스트 결과 PGH-2000보다 넓은 포탑 내부의 반자동 장전 장치를 가진 K9이 징집병이 주력인 군 상황에서는 운용 효율이 높다고 한다. PGH-2000는 레오파드 전차의 차체를 활용하는 바람에 포탑 내부 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숙달이 덜 된 탄약병이라면 수동으로 해야 하는 장약장전 때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지만 K9는 장약을 넣은 후 폐쇄기 조작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사격 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자주포는 부대 단위로 36분 내에 일시 사격을 하며 이후는 즉각 진지 이동한다. 이를 슈트 앤드 스쿠트이라고 하며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이다. K9는 자동화된 기능으로 이 성능이 우수하다. 자체적인 방호력 역시 뛰어나서 적 포탄 낙하 상황에서도 생존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K9의 발사 속도나 신뢰성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차체의 지뢰 방호력이 생각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되었다. 실제로 K9의 차체를 활용한 AHS 크라프가 2022년 7월에 대전차 지뢰를 밟아 파괴되었는데 사상자는 없었다고 한다. 화력. K9에는 신형 155-52구 경장 화포와 그에 맞는 탄약이 적용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른다. K9이 전력화되기 전 대한민국 국군 포신 포병은
KH-179에서 발사하는 RAP탄의 30km가 최대 사거리였으며 자주포 중에서는 K55의 최대 사거리인 24km에 불과했다. 그랬던 것이 K9의 개발로 적지 중심에 대한 화력 지원 및 대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전력화될 신형 사거리 증가탄은 50km 이상, 사거리 5253km 추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안성분기점까지 거리. 이후 2020년 11월 26일 최대 54km인 155. 자주곡사 포용 신형 사거리 연장 포탄 K315이 개발 완료되었다. 사거리뿐만 아니라 사격 속도 역시 우수하여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연속으로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 속도 사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신속한 사격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K9에는 자동화된 탄 이송 및 장전 장치가 적용되었다. 40kg 넘는 탄을 수동으로 들어올려 장전하던 K55와는 달리 K9은 포탑, 후방의 탄 적치대에서 포강내까지 거의 자동으로 탄을 이송 및 장전하여 운용 인원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빠른 사격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첫 3분 이후 지속 사격의 경우에는 분당 2발로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데 이는 포신 과열 문제가 아닌 장약 및 탄 적치대의 문제다. 적치대에 장전 가용한 탄이 총 30발인데 개봉된 채로 있어 바로 사용 가능한 장약 적재량은 2440발이다. 즉 분당 6발씩 쏴 제끼면 대략 3분쯤 후에는 적치대에 해당 탄종이 바닥났다든지 개봉된 장약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분당 2발로 줄어드는 것이고, 이 또한 뒤에 K10을 운용하여 즉각적인 탄, 장약 보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시에 달성하는 시간이다. 실제로 교범상의 지속 사격 가능 시간은 포신 온도 경보 등이 뜰 때까지라고 나온다. 또한 포포탑 구동 시스템의 자동화와 링 레이저 자이로의 적용 등으로 사격 준비 역시 자동으로 이뤄진다. 유압의 보조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포와 포탑을 돌려야 하던 같은 자주곡사포 K55와는 달리 K9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연계되어 목표로 하는 방위각 및 고각으로 회전하여 조준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사격 충격으로 벗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변화를 조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격 준비가 가능해 사격 통제 장치, 항법 장치 등과 합쳐지면 사격 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기동력, 드리프트를 선보이는 K9. K9의 차체는 신규 개발한 것으로 47톤에 달하는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장치 등을 적용해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간다. 무게가 47톤이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도 가능하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고각 등판 능력과 같은 기동력은 중요한 장점으로 이는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의 MSTAS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K9가 유사한 궤도형 자주포 중 40톤대 중량의 1000마력 엔진을 적용한 경우나 톤당 마력 20 HP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K9의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AHS 크라프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의 PLG-5뿐이다. 2021 K방산의 화려한 피날레.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특성상 온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도 K9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상술한 산악은 물론이고 평원, 정글, 설원, 사막에 이르기까지 기후에 관계없이 기동성이 보장되는데 이런 전천후 기동성 덕분에 수출 시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K9 자주포 조종의 달인. 한화 디펜스. 또한 INS를 이용하는 항법장치가 적용되어 측지반 없이도 임무가 가능하다. 측지반을 이용해 사격진지의 위치 재원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K9에 탑재된 항법장치가 화포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동으로 사격 통제 장치에 연동할 수 있기 때문. 다만 INS가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라 저속으로 주행해야 하고 가다서다 하면서 한 번씩 정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측집안이 필요는 하다. GPS를 이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K-9의 개발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당시 GPS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해 INS를 이용한 항법장치가 적용됐다. 대신 장점도 있는데 전파방해나 음영지역 등으로 GPS가 무용지물일 때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 또한 INS가 아무리 한계점이 있더라도 INS가 아예 없는 K55 자주곡사포나 견인포보다는 나아서 이쪽에 배속되는 측집안은 훈련 나갔다 하면 하루 종일 측지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K9 쪽에 배속되는 측집안은 할 일이 거의 없다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유기압 현수장치 덕분에 기동할 때뿐만 아니라 사격 시에도 사격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K55 자주곡사포처럼 스페이드를 땅에 고정시킬 필요 없이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다. 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및 항법장치와 연계되어 신속한 방열을 가능하게 하고 자동화된 장전 장치 및 구동 장치와 함께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 발사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같은 155구경의 견인포인 KH-179은 최속으로 방열할 경우 3분대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K9은 서두르지 않고도 12분 만에 끝낼 수 있다. 견인포를 고집하기엔 포병에겐 포기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매력이다. 생존성은 강철 장갑제를 적용하여 10M 위에서 터진 155급 고폭탄의 포갑이나 파편에 대해서 생존성을 보장받고 14.5까지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며 하부는 대인질의 방어를 보장한다. 사격 통제 체계 K-9은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사용하여 FDC의 BTCS에서 내려오는 사격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법장치, 구동장치, 이송 및 장전장치, 온도 센서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스스로 사격 재원을 계산하여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다. 탄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기존의 사표를 이용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각종 장치에 명령을 내리고 상태를 인지하여 알려줄 수 있어 별도의 조작이 거의 필요 없이 사격 임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포구 초속 측정기가 달려 있어 앞서 발사한 탄의 포구 초속을 측정해 자동으로 사격 재원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사수는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사격을 수행할 수 있어 사격 명령 접수로부터 30초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MRSI 또한 자동장 전장치와 향상된 탄도 계산 컴퓨터를 잘 갖추고 있어서 위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3발의 TOT-MRSI 사격이 가능하며 상당한 숙련도가 축적된 포반원이 있다면 15초 이내 3발 급속 사격도 가능하며 긴장 등의 이유로 실수하지 않는다면 보통 30초 이내에 가능하다. 15초 이내 3발 급속 사격 첫 성공은 경기도 모부대. 물론 15초 안에 3발 급속 사격이 가능한 숙련된 포반원이라면 일반적인 MRSI 사격은 급속 사격보다 포탄 발사간 시간이 그보다 길은 3060초 이내에 자동화된 방열 때문에 실전에서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 간혹 MRSI 모드로 사격 시 탑재된 사격 통제 컴퓨터에서 가능한 포탄 발수까지 계산해주는데 상황에 따라 2발 혹은 3발의 사격 재원이 뜰 수 있다. 참고로 TOT-MRSI 사격은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기는 어려운 기능으로 정작 FDC의 K9 통제기인 BCC에는 MRSI 명령을 하달할 수 없어서 K9 자주포 내부에서 직접 자동 이사격 조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포반원의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한다. 그나마 표적 좌표를 FDC에서 각 단차에 뿌려주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다른 자주포 중에서 이 정도 이상의 TOT-MRSI 성능을 뽑아내는 고성능 자주포는 극히 드문 편으로 PGH 2000는 위 이미지대로 5발이 가능하며 아처는
6발 정도가 가능하며 XM2001 크루세이더나 러시아산 ES-35 칼리차, SV는 쌍코신 모델의 경우 89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MRSI가 가능한 고성능 자주포이다. 그러나 XM2001 크루세이더는 예산 문제로 도널드 럼즈펠드가 취소시켰고, ES-35 칼리차, SV 역시 괴물 같은 MRSI 능력을 가진 쌍포신 모델은 현재 사실상 묻혀버렸고 단포신 모델만 남아서 실전 배치되었다. 아처는 궤도식이 아닌 차륜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아처 자주포는 K9 자주곡사포에 비해 방열 사격 재방열 속도가 느리다. 사통장치 체계는 코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 탄약 K310 DPICM BB, K307 항력 감소 고폭탄, K310 항력 감소 이중 목적 개량 고폭탄, 한화 K676, K677 장약, K676 모듈 장약좌, K677 모듈 장약우, 장약통과 추진 장약 단면 구조. K9은 최대 사거리 40km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탄약보다 우수한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해 적용하였다. 기존 탄은 RAPR-OCKET 어시스티드 프로젝털, 로켓 추진탄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는 탄 후방에 로켓 모터를 탑재하여 발사 후 연소하면서 추가적인 가속이 이뤄지는 원리였다. 그러나 K9의 사거리 연장탄에 적용된 BBBASE 블리드, 항력 감소탄은 탄 후방에 가스 발생기를 장착해 발사 직후부터 연소되는데 RAP처럼 자체적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니라 연소가스가 탄의 뒤쪽으로 생기는 저압의 공간을 채워줘 항력을 줄임으로써 사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고폭탄의 BB가 적용된 K307HEBB탄은 40km의 사거리를 가진다. 여담으로 처음 항력 감소 고폭탄을 최대 사거리인 40km로 사격 훈련을 진행했을 때 포탄 사격장 근처에 있던 장교들의 차량이 포탄 사격 충격파로 파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K310 DPICMBB 항력 감소 이중 목적 고폭탄은 기존의 K305 DPICM 이중 목적 고폭탄에 비해 사거리와 성능이 향상된 K9용 탄약으로 내부에 들어있는 49개의 자탄을 공중에서 방출하여 넓은 범위의 적을 공격할 수 있다. 각 자탄은 입마살 상용 파편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하부에 성형 장약이 있어 아래에 있는 적 장갑 차량을 관통해 파괴할 수 있다. 또한 장갑을 관통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자탄은 폭발하면 외부 탄체가 파편이 되는 일반적인 작은 고폭탄이 된다. 구형 ICM탄의 경우에는 자탄 안에 폭발 자탄이 들어있어 지면에 탄착하면 폭발체가 공중 1.5m로 방출되어 폭발하나 DPICMU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살상 능력과 한 발로 축구장 절반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넓은 살상 범위로 인해 한 발 한 발이 매우 비싸다. 여담으로 이중 목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장비 파괴와 입마살상을 동시에 목적으로 삼는 무기이기 때문이란다. K310 DPICMBB는 K305 DPICM에 비해 자탄 개수는 줄었지만 개별 자탄의 중량은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살상 범위와 관통력 역시 증가해 기존보다 살상 면적이 1.5배 증가한 5100m이다. 관통력 역시 10cm로 기존의 7.6cm에 비해 증가해 북한이 보유한 전차 및 장갑차 대부분을 격파할 수 있다. K310의 사거리는 36km이다. 또한 2019년 전력화될 신형 사거리 증가탄 K315은 사거리는 50km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26일에 54km의 사거리 연장탄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2023년 12월 29일 해당 탄종은 방위사업청에 의해 전투적 합 판정을 받고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2023년 8월 29일에 풍산이 60km의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특징 K9 자주포와 비교되는 궤도형 자주포는
독일의 PGH-2000과 미국의 M109A26 팔라딘, 러시아의 ES-35 칼리차, SV 등이 있다. PGH-2000은 발사 속도, 방열 속도, 탄약 적재량 60발대 48발, 방어력 사거리 K9 최대 사거리 54km, PGH-2000 56km 등 다양한 면에서 우세하지만 가격에서는 K9이 크게 우세하다는 게 장점. 그리고 AS90 52구 경장 모델은 정작 예산 문제로 취소됐다. MSTA-S는 K9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열세이다. 러시아의 ES-35 칼리차, SV 자주포의 카탈로그상 스펙은 K9은 물론 PGH-1000보다도 우수하지만 K9에 비해 20년은 뒤에 나오는 만큼 성능 향상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하고 K9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거칠 예정이다. 서해 5도의 해병대와 군단 포병여단에 우선적으로 보급되었다. 4단급으로 K9 자주포를 수령한 부대는 제1야전군 직할 제11기계 화보병사단이 최초다. 19년 11차 양산을 마지막으로 1300문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K55와 마찬가지로 K9 역시 2014년 5월 26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성능 개량 사업이 확인되었다. 주로 사격 통제 장치의 개량에 초점을 두었고 APU도 설치한다고 한다. 이는 K55A1의 개량이 K9에서 영향을 받았고 다시 그 노하우가 K9의 개량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연평도 포격전과 수출 실적으로 뉴스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면서 잘 알려진 인지도 높은 무기가 되었다. 형식 K-9, 초도 배치된 기본 물량 K-9A1, K9A1, K9A1 자주포 시제 1호, K9A1 시스템, K9A1 자주포 성능 개량 범위 2013년 12월 제7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이 가결되면서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성능 개량의 범위는 사격 통제 장치를 K55A1에 탑재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량하고 기존의 INS 항법 장치에 GPS를 추가하며 조종수 야간 잠망경 및 후방 카메라를 추가하고 보조동력 장치 APU를 장착하는 것이다. 기존 K9의 사격 통제 장치는 분명 우수했지만 개발된 지 15년이 넘어 아직도 D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등 진부화되는 것을 피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K55A1에 적용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윈도우 그래픽 기반 사격 통제 장치로 개량해 성능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지도 및 전자식 교범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전자식 시안 신관 장입기와의 연동 기능을 추가하고 신형 155 사거리 연장탄을 사격할 수 있도록 개량이 이뤄진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K9의 항법 장치는 INS 기반으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GPS의 적용은 당연한 결과였다. 기존에도 일선 부대에서는 PRE 등을 이용해 GPS를 활용하는 운용을 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 GPS의 장점은 명확했고 따라서 K55A1에서 적용되었던 GPS 수신기가 K9A1에도 탑재되었다. 이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위치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기존 INS의 오차를 보정하는 것 역시 쉬워졌다. 또한 기존의 K-9 조종수는 야간 주행 시 미광증 폭식 잠망경을 사용했는데 이는 식별거리도 짧고 특히 무월광 상황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은 K1 전차, K55 자주곡사포, K30BO 등 미광증 폭식 잠망경을 사용하는 차량을 연령상식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K9 역시 그러한 개량 사항이 적용되었다. 또한 후방 카메라 역시 후방 시야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궤도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K9의 각종 전자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 보조 동력 장치 APU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배터리와 주동력 장치 엔진만으로 전력 소모를 감당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 엔진을 수시로 작동시켜야 했고, 따라서 연료 소모 증가나 엔진 수명 감소 등의 문제가 있었다. APU가 장착되어 K9A1은 엔진 시동 없이도 어느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K9의 배터리는 한겨울에 유압과 난방을 제외한 모든 전원을 켜도 몇 시간씩 잘 버텨주지만 전자 사격 장비를 포함해 유압 장치를 켜는 순간 눈에 띄는 속도로 배터리 전압량이 줄어든다. 여기에 겨울에 난방까지 켜면 전력 소모량은 더 심해진다. 좀 멍 때리고 있으면 점점 떨어져가는 전압량을 볼 수 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생겨난 즉각대기 임무 때문에 APU의 필요성이 증가하기도 했다. 즉각대기 임무 동안 북의 도발을 대비해 포대가 사격 준비를 갖춘 채 대기해야 하므로 장시간 장비를 켜놓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차량의 전략 소모가 커 배터리 전압을 관리해줘야 하며 상시로 엔진을 켰다 껐다 해줘야 한다. 이는 야간에도 마찬가지라 즉각대기 중인 포대가 야간 상시 대기 임무 중일 때 메트로 받으러 갈 때마다 전압 보고 시동 껐다 켰다 하게 된다. 상시 대기 임무가 아니라고 해도 엔진 가동 시간의 대부분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었다. 고작 배터리 충전하자고 1000마력 엔진을 주기적으로 켜줘야 하는 것은 연료 소모에 비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또한 엔진을 가동시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은 전시 상황 속 정숙성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이를 위해서라도 APU는 필요했다. K9A1에서 보조동력 장치가 장착되어 주동력 장치 대신 작동시켜 전력 소모를 감당할 수 있어 엔진, 창정비 비용 등의 운용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활구나 위장막을 놓는 포탑 후방의 외부 적재함이 하나 사라졌다. 따라서 운용자들은 군장을 적재할 곳이 사라졌다. 2019년 배치될 예정이었던 K9A1 자주곡사포는 2018년 8월 22일부터 포천에 배치되면서 1년 빠르게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다. K9 자주포 기존 분량은 K9A1 사양으로 2030년까지 전량 개조될 예정이다. 게다가 2018년 8월부터 K9A1 실전 배치와 함께 K9A2 자주포 계획에 관한 연구도 착수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포격전이 벌어졌던 연평도에도 11년 만인 2021년 7월부터 실전 배치되었다. K9A2, K9A2 T6K, K9A2 자주포 시제 1호.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며 북한의 갱도포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제압 능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M1299를 비롯해 새로 개량 개발되는 자주포의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내수 수요 확보를 위해 자동화 화포 기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적용되는 플랫폼이 K9로 결정되었으며 개발명은 K9A2로 2027년 이후 전력화될 예정이다. K9 기반 시제는 위치 확인, 재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 장입과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구성된다. K9의 차대나 기동 체계는 그대로 쓰되 탄약장 전장치의 구조를 바꾼다. 둔감 장약을 적용하고 장약 장전을 자동화시켜 현재의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8발을 910발까지 지속 발사 속도는 46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2018년 8월부터 K9A1 실전 배치와 함께 K9A2 자주포 계획에 관한 연구도 착수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자동화 화포 계획이 포함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포탑 뒤통수에 포탄을 눕혀서 적재하는 M109부터 내려와 K9A1까지 유지되었던 탄약 적재 방식을 바꾸고 포탑 좌우에 포탄과 장약을 세워서 적재하고 이를 로봇팔로 끌어와서 장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플래툰지의 보도에 의하면 당연히 한화 디펜스 측도 맨 처음에는 위부분 개념도처럼 무거운 포탄은 차체에 놓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약은 포탑 뒤통수에 위치시킨 후 자동장 전장치를 이용해 장전하려고 했었다. 이는 기갑 장비에서는 당연한 일로 기갑 장비에서는 가능하면 포탑과 같은 장비의 윗부분에
무게가 몰리는 일을 설계 단계부터 막으려고 노력한다. 전복 가능성이 늘어남은 물론이고 궤도에 가는 충격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발사 속도인 분당 9발을 차체에서부터 무거운 포탄을 들어 올려야 하는 자동장 전장치로는 달성할 수 없었고, 결국 고심 끝에 포탑에 장약과 포탄을 모두 몰아넣고 끌어와 장전하는 방식으로 분당 9발을 갱신했다고 한다. 이 영향으로 K9 자주곡사포의 경우 기존 승무원이 5명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이었지만 K9A 개량으로 승무원이 3명으로 감소했다. 포탑의 포탄과 장약을 모두 싣게 됨에 따라 K9A1에 비하면 포탑 뒷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차체가 워낙 평이 좋은 만큼 이 정도의 증량은 버틸 수 있는 듯하다. K10을 이용한 포탑 재보급 시에도 로봇팔이 포탑 뒤쪽에서 포탄을 받아서 포탑 옆에 적재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절대 다수의 경우는 승무원들이 들어서 옮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9A2에서 드디어 에어컨이 탑재된다. 그간 여름철에 고통받았던 K9 포병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희망이 될 듯하다. 2022년 12월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 참가하면서 시제품이 공개되었다. 2024년 6월에 개최된 EUROSATORY에서 K9A2의 최신 모델이 공개되었다. 영국에서 공개된 K9A2 시제품과의 주요 차이점은 1. 전체적인 포탑의 모양이 기존 K9A1과 비슷한 구조로 변경. 2. 매우 길었던 포탑 뒤쪽 부분이 기존 K9A1과 같이 차체와 같은 길이로 변경. 3. 포탑 높이가 약간 줄어듦과 동시에 납작해져서 전 버전에서 생략되었던 기관총과 감시탑 등 설치. 4. 포 전방에 소프트 키용 연막탄 슬롯 설치. 5. 차체 높이가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적인 모양이 AS-21REDBACK과 상이하게 변경. 6. 포탑 뒤 기존 바스켓 대신 APU 및 에어컨 설치.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전시용 모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차체 길이를 높임으로써 무게 중심을 낮추고 뒤로 길게 튀어나왔던 포탑을 차체 길이와 맞춤으로써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를 재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뒤쪽 포탑 길이가 짧아진 만큼 그쪽에 위치했던 기존 4발의 포탄을 완전 제거했거나 앞쪽 포탄 공급 체인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포탑 뒤쪽에 APU와 에어컨이 들어가면 포탄을 뒤쪽으로 따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포탑 내부는 비상시 수동장전, 사격도 가능하게 디자인된 만큼 공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포탄 공급 체인을 앞쪽까지 늘려 포탄으로 채우면 전체 포탄 개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포탑의 길이를 줄일 수 있으며 수동장전도 가능하다. K-9A3 유용원의 군사세계 세계 최고 K9 자주포의 현재와 미래와 K9A 개량과 관련된 2020년 4월 기사에 나온 내용이다. K9A3 버전은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운용 병력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하는 구조가 되리라 판단한다. 유용원의 군사세계에 올라온 정보에 의하면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화 운용 이외에도 100km급의 활동탄도 같이 운용되리라 예상된다. A 버전 개량부터 나돌던 떡밥인 58. 구경장 장포신과 수랭식 포신핸드 약실 개량이 A3 버전에 드디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9A3 개량은 2020년대 중반 이후에나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2022년 대한민국 국방부에 따르면 2027년 8월까지 496억 원을 투자해 K9 화포 체계와 신형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K9 사거리를 현재 40보다 2배가 넘는 80 이상으로 늘리는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XM2001 크루세이더와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레일건 레이저포를 발사하는 차세대 자주포 개발 사업으로 넘어가는 계획이 전해졌다. 파생형 K11 사격 지휘 장갑차 K9의 차체를 활용한 사격 지휘차다.
이미 K-77 사격 지휘장갑차를 보유 중인 대한민국 국군은 주문하지 않았으나 카탈로그에는 포함되어 있으며 이집트 수출 당시 하나 측의 보도자료로 베이퍼웨어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보병전투차 8월 14일 현지 시각 폴란드 국방부 군비청이 폴란드가 라이선스 생산하는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중보병 전투차 개발을 포함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실전 연평도 포격전 K9 연평도 포격전 당시 훈련 도중 기습 포격을 받는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K9 자주곡사포 K9 자주곡사포의 첫 번째 실전 기록으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K9 육문중 포격이 떨어지기 전 실시한 사격 훈련에서 불발탄이 발생한 1문, 기습적인 포격을 받아 전투불능이 된 2문을 제외한 3문이 1차 반격을 가하고 2차 사격에서 포탄 걸림 상태를 조치한 뒤 4문이 80발 이상을 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 측에서는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서북도서에 K9의 배치를 늘렸다. 한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K9를 비롯하여 자주포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다. 사실 연평도에 있던 게 K9가 아니라 K55나 KH-179였으면 기습당하고도 13분 내에 포를 돌려 바로 반격하는 게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휴전선 및 NLL 인근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할 때는 남쪽으로 포를 방열하기 때문. 게다가 확전을 우려해서 미사일도 못 쓰는 상황에서는 국지전 수준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화력이니 요즘 구설수에 오른 대한민국 국군 신장비들 중 한동안 유일하게 명예회복한 무기가 될 듯하다. 성능 논란이 다시 제기되었는데 자랑하던 1분당 6발의 연사력은 최초 3분간만 지속 가능하며 그 후부터는 포신 과열 때문에 분당 2발로 발사 속도가 느려지는데 연평도에서의 실제 상황에서는 1분당 1발도 안 되는 90초당 1발꼴로 발사했다고 한다. 만약 포신이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 사격한다면 명중률 저하와 같은 문제는 애교 수준이고 최악의 경우 과열된 포각 내부에 장약이 접촉하면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금물이다. 만약 과열이 발생했다면 즉각 사격을 중단하고 포신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대 발사 속도는 이론상이고 저렇게 포를 갈겨대면 3분. 이후 명중률은 포기해야 하며 지속적인 포격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또 정비 상태나 그날 포수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런 것으로 성능이 낮다거나 뻥튀기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K9의 실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투의 보도와는 다르게 연평부대 K9가 분당 1발 수준의 사격 속도로 대포병 사격을 가했던 이유는 직전의 사격 훈련으로 적재탄이 비어버려서 포탄을 탄약고에서부터 병사들이 직접 옮겨와서 쏴야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포탄 한 발의 무게는 46kg이다. K9 같은 자주포로 이런 수동 사격을 하려면 일단 탄약고로부터 화포까지 포탄을 옮기고 포반원은 그 포탄을 받아 장전기 위에 올려야 한다. 견인포의 경우에도 8명이 매달려서 분당 2발 정도 쏘는데 조종수까지 5명을 가지고 적포탄 낙하 상황에서 포탄 도수 운반으로 분당 1발씩 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수준으로 무지 빨리 쏜 거다. 이 사건 이후 전방부대는 K9에 포탄을 상시 적재해둔다. 장약은 밀폐 포장되어 있으므로 원래 하부 포탄 적재함에 용기째로 통째로 넣어둔다. 가능하면 화포 안에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 당연하지만 용기째로 넣어놨으니 내부에 장약을 많이 둘 수 없으므로 후에 당장 전투에 필요 없는 조종수와 증원, 인원이 포상 내 화약, 장약 고정말로 자주포 일문마다 바로 옆에 화약, 장약고가 있다. 에서 철문 닫고 내부에서 대기하다가 장약 소비가 끝나면 보급해준다. 직접 피격당하지도 않았는데 이문이 전투 불능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K9의 신뢰성을 의심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도한 비판이다. 자주포란 기동성을 부여한 대포일 뿐 전차처럼
포탄이나 폭격을 버티기 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방어력만 보유하므로 직격이 아니라도 승무원들에게 영향을 끼쳐 전투불능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기갑 차량인 전차조차 직격탄이 아닌 포탄의 파편에 맞아 포수 조준경이나 전차장, 조준경, 심지어 포신이나 궤도가 파손되어 불능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과거 미국과 소련 등이 155 혹은 152급 곡사포를 전차후에 엄폐된 전차를 향해 사격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직격이 아니었음에도 대다수의 전차가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중장갑을 두른 주력 전차도 이럴진데 더 약한 방어력을 가진 K9E. 포탄 파편의 피해가 전혀 없기를 바랄 수는 없다. 장갑은 내부 승무원과 주요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를 입고도 응급수리로 단기간 내 전투 복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고작 몇 분 만에 K9 일문이 수동으로 전환하여 전열에 복귀했다. 복귀 못한 다른 일문은 훈련 중 내놓은 장약이 북한군 포탄 파편의 인화에 발생한 화재 때문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포상 등으로 불이 크게 번져 사격 임무에 합류하는 것보다 화재를 진화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수기를 읽어보면 사격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일부 인원을 차출해 소화에 투입해야 했을 정도로 화재가 크게 번졌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대포병 사격에 대한 방어가 되어 있는 자주포였으니 망정이지. 만약 포격을 당한 부대가 장갑화된 자주포가 아닌 견인포 부대였다면 사상자가 부대 단위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대한민국 국군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 즉 대대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욱 큰 확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즉 역설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이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것은 미국의 필사적인 만류와 더불어 대한민국 측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K9의 장갑이 북한군의 야포탄 파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추가로 긴급히 집행하여 2011년까지 100문을 더 양산한다고 밝혔다. 피탄된 지형 위성사진. 반격으로 쏜 포탄이 북한의 방사포는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의 논밭에 떨어진 위성사진 때문에 명중률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K9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대포병 레이더, 관측, 기상 측정 등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다. 대포병 레이더와 관측이 있어야 적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고 또한 포탄이 어디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오차를 수정해서 명중탄을 날릴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 것. 그 때문에 관측 수단을 확보하려고 무인정찰기 등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단순 명중률만 놓고 보면 기상 측정을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 사격 시 관측대대의 기상반이 바로 인근에서 정확한 기상을 측정만 해주어도 매우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다. 실제로 X4병여단 XXX대대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상반기까지 정확한 기상 측정을 동반한 결과 좌표만으로 100% 초탄 명중시킨 바 있다. 연평도에서의 빗나간 포탄들을 관찰해보면 15선이 아닌 X선까지만의 기상을 장입한 결과로 보인다. 적 위치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기상 정보가 정교하지 못한 게 원인인 것이다. 참고로 기본적인 적의 위치 재원은 이미 부대별로 다 가지고 있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즉각 대기 임무 때는 일시간마다 기상 정보를 업데이트 해준다. 당연히 밤에도 기상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대기가 걸린 날에는 해당 포대 및 FDC 사격 지휘는 간부고 병사고 기껏해야 선잠만 잔다. 평시에도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기상 정보를 일시간마다 업데이트해서 유지하기도 한다. 바람과 각종 공차에 이대는 목숨을 건졌을지 모르지만 후방에 있던 지원 병력 및 대공포반은 거의 불벼락을 맞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격 후 대기 차량은 이미 후방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추가 발사가 없던 것을 보면 지원 차량도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지휘본부까지 타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사진 중간에 참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보통 지휘반이 위치한다. 속 시원한 명중탄은 없음에도 디시기갑겔 등에서는 포탄의 살상 반경을 생각하면 북한군 방사포 면문과 병사 몇 정도는 포탄에 의해 생기는 파편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소도로가에 가장 가깝게 떨어진 두 발이 피해를 냈음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한편 무도 쪽 북한의 막사는 지역 구조물들이 대한민국 측 대응 사격으로 인해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며 같이 쑥대밭이 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교전 종료 후 북에서 장사정포가 들어가는 갱도의 형태를 직진갱도에서 유자형 갱도로 바꾸는 것이 파악되어 북한 측 포 일부는 운용병들과 함께 매몰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평도 해안 포격전 직후 북한 측은 사후 훈장 수훈자만 5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 측 전사자가 그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방증이다. 북한 소식통의 증언이다. 교전에서 K9 자주포는 50발의 포탄을 날렸고 이후 적의 공격 지점이 개머리 진지라는 사실을 확인해 30발을 발포하였고 북한군 10여 명 사살, 2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엔 K9 자주포의 대응 포격을 받은 무도 진지가 무도 영웅방어대로 승격되고 김정은이 직접 대대적으로 시설을 현대화시켰는데 패잔병도 영웅으로 승격시키는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도 충격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북도서에 다수의 K9의 K10과 함께 추가로 배치되었다. 2014년 3월 31일 자해 북한 해상훈련에 반응해 대응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원래 연평부대는 대대급 보병부대에 다수의 직할대가 편제되어 있으므로 지원 화력은 포대 육문이다. 하지만 이때의 전운을 살려서 화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고 대대급 보병부대에 포병대 대시 8문을 배치했다. 추가로 K9 2문에 1대씩 붙는 K10 또한 정수대로 배치되었다. 이후 K9를 비롯한 전방 포병부대는 포탄과 장약을 상시 구비하고 있으며 장약은 미개봉 상태로 적재해 놓고 있다. 덕분에 포탄이나 장전장치 등의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원들이 적재된 포탄을 모두 제거했다가 다시 올리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 40kg가 넘는 쇳덩이들을 빼는 과정은 전부 수동이다. 2019년 인도-파키스탄 분쟁.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양측 모두에서 정확한 전과가 보도된 적이 없다. 여기에서 K9이 투입되었다는 소문만 있고 교차 검증은 되지 않았다. 중국-인도 국경 분쟁. 중국-인도 국경 분쟁 당시 라다에 주둔한 인도 육군 소속 K9 바즈라 T. 논란 및 사건 사고. 199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K9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원가 조작을 통한 납품 비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38억, 21억 원을 빼돌린 주식회사 한국영의 전현직 간부 2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2009년 8월 23일에 K9의 개발자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로로 사망했다. 2010년 9월 예산을 줄이겠다며 높으신 분들이 더 싼 부동액을 도입시켜서 40대 가까운 K9의 엔진을 망가뜨렸다. 정확하게는 엔진 특성상 전용 부동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능 기준치 미달 부동액을 사용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오해한 기자가 부동액 때문에 엔진이 잡아먹힌 게 아니라 설계 미스라는 기사를 내었다. 관련 발제글. 그러나 사실은 부동액의 문제가 아니라 APU가 장착되지 않아 주 엔진으로 공회전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으로 엔진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총 엔진 손상 대수는 38대이다. 또한 국감에서도 나온 이야기로 APU를 장착한 튀르키예형 T155는 한 대도 엔진 파손이 보고되지 않았다. 2010년 8월 31일에 있었던 가드레일의 충돌한 사고에 대한 원인도 나왔는데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커플링이라는 부품의 규격이 맞지 않아 이음새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다고 한다. 게다가 이 커플링의 규격도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2분기와 3분기에 생산하여 전력화됐거나 전력화를 앞둔 커플링 부품 176개를 경도를 3438로 높인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또 전국 XX개 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 부품의 결함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결함이 많다는 이미지에는 다소 오해가 있다. 결함이 자주 발견되는 것과 실제로 결함이 많은 것은 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최중요 전력인 만큼 군에서는 그 많은 K9들 중 일부도 아니고 모든 K9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출되는 결함도 타 장비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K9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예상보다 수출효 자상품이 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 MT유제 MT881 K500 엔진을 사용해서 높은 출력을 위시한 고기동성을 추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UAE 수출 시도 중 독일의 엔진 공급 제재로 수출 계약이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수출 시 독일 법률에 따라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떠올랐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을 자체 개발할 예정이다. 이집트 수출 조건 관련 언론 보도 논란. SBS의 자칭 국방 전문 김영 기자가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은 가격 후려치기가 이뤄졌고 이집트가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자금 회수 기간이 불명확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선거 내려고 무리한 결과물이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폄하다. 첫째로 국가 간 무역에 있어 선박, 무기, 인프라 투자 등 대형 거래의 경우는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고 잔금은 수출 신용기관이 껴서 분할 상환하는 계약이 매우 흔하다. 투자국 판매국 쪽에서 이런 방식의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구매국의 현금 유동성 필요도를 낮춰서 매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고가에 장기간 사용해야 할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사 측에서 관계, 금융사를 알선해 주어 론 또는 장기 할부를 끼고 사는 것과 원리상 전혀 차이가 없으며 그 당사자가 국가 대 국가로 바뀐 것일 뿐 국가 단위 계약 때 국가 단위의 신용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당연히 하는 일이다. 오히려 이런 식의 거래 조건 설정은 이집트가 대한민국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더 밀접하게 얽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지불 유예 등의 위험은 존재하나 국가 신용도가 낮은 비선진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어느 분야에서든 그 정도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기사 중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 정도 규모의 거금의 돈을 빌려 수출한 적이 내 기억에는 없었다는 말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이미 2012년도에 수출입은행에서 T50 수출에 대해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다. 오히려 일본이 소류급 잠수함을 호주에 수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박금융의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다가 수출에 실패한 전례가 있을 정도로 국가 간 대형 계약 때 이런 식의 수출입은행을 낀 분할상환 형식은 국제적으로 일상적인 거래 방식이다. KF-21 분담금 미납과 잠수함 계약금, 미지불 등으로 대한민국의 골치를 썩이는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일리는 있지만 이집트는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무기대금 결제에서 단 한 번도 연체나 지연된 적이 없다. 대표적으로 라팔 전투기도 대출금으로 구매한 후 아무런 잡음 없이 프랑스 측에 상환하고 있다. 그 외에 F-16 전투기, M1 전차 등 미국 정부의 군사 원조를 통해서 도입한 수많은 미국산 무기에 대한 대출금도 모두 칼같이 결제했다. 둘째, 가격 대폭 인하를 거론했으나 근거가 없다. 방산 수출은 그 방식에 따라 대당 단가가 천차만별이다. 인도는 백문에 6억 4,600만 달러로 대당 75억 원 선인 반면 호주는 자주포 30문에 탄약 운반차 15대와 기타 군수 지원을 포함하여 1조 원으로 자주포만 어림잡아도 그 2배 이상의 단가가 된다. 또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등은 중고 물량을 대당 5,060억 원 선으로 인도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도입해갔다.
1,000대 이상 대량 도입한 대한민국 국군의 도입 단가는 40억 원 선이다. 이집트가 K9를 어떤 식으로 도입해 갈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서 K9 200문과 탄약 운반 차량 영문 수량으로 판매했음을 보도하였다. 이 경우 최대로 잡아도 한 개 포대당 3대가 배치되는 K10 장갑차와 대대마다 배치되는 지휘 차량 4단, 혹은 군단급에 배치되는 대포 병레이더 등을 합쳐서 계산해도 이집트가 구매한 총 차량 대수는 포 200문에 기타 차량 120여 대 수준이고 대당 가격을 평균 낼 경우 약 60억이 넘는다. 가격에서 탄약장갑차랑 자주포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실제 K9의 수출 단가는 이보다 훨씬 비쌀 것이다. 이집트에 판매되는 가격이 호주보다 낮은 가격인 이유는 호주가 최고 사양의 자주포를 원한 데다. 호주는 현지법이니 생산을 도맡기에 개발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되는 데 비해 이집트는 현지에서 조립 정도의 공정만 담당의 가격에 차이가 생겼다고 한다. 즉 해당 기사가 말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나는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자의 뇌내망상이다. 국가 간 무기 거래는 개별 건당 거래 조건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상세. 거래 조건이 공개되면 구매국가 측의 불만을 사거나 이용당할 수 있어 향후 협상력이 떨어지기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거래 정보를 단편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나마 알려진 조건만 봐도 기사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방사청은 K9 이집트 수출 과정에서 업체의 부당한 조건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반박을 하였다. 그 외에도 좌우 성향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매체에서 김영의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사실 김영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이 사람은 밀리터리 동호인들 사이에선 믿고 거르는 김영이라고 외국 보도로 악명을 떨치던 인물이다. 202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본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이유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꼽고 있다. 보통 방위산업 수출 계약을 맺을 땐 기술 수출협 이외를 여러 기술 이전 범위를 승인받고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 당시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했다.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된 것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술 수출협 이회도 9월 이전에 열렸어야 하지만 늦춰지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열릴지도 미정이다. 핵심 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 계약 조건이 바뀌게 되면서 2조 원대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 기타 1993년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들어가기 전인 1992년에 ROC 검토 과정에서 대공방어를 위해 발칸까지 탑재하려고 논의를 했지만 자체 방어용 무장선에서 K6 중기관총을 탑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현대 야전방공은 고출력 레이더의 힘을 빌려서 대공미사일로 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레이더도 없는 K9에 기관포형 대공장비를 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설령 자주대 공포까지 있는 부대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표적을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아군 레이더 기지 등에서 적기가 그쪽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격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주대 공포에 달린 레이더는 제대로 된 정규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조준 전용 레이더나 마찬가지로 쓰인다. 자주대 공포도 이런 판인데 K9에 발칸을 달아봤자 큰 대공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레이더에 의존하지 않는 기관포의 유관 사격이 빛을 발할 때는 우발적으로 적 헬리콥터와 근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K6 중기관총 정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공격당할 상황이니 정 K9의 방공무장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K9 승무원들에게 맨패즈를 따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을 것이다. 개발 과정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초기의 K9 개발 당시 포탑이 휘거나 녹거나 부서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많아 큰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포탑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포탑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아예 시스템까지 순수 기술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정거리가 예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여 사정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때 전용 포탄 너브탄의 사정거리 증대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초기에는 ERFB 방식을 적용해 보존할 개너브 4개를 장착함으로써 사정거리가 증가했으나 자동장전 때 이 날개가 걸려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날개를 떼고 대신 뒤에 가스 발생기를 붙인 BB 방식으로 사정거리 증가 자동장 전장치의 개선에 성공하였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첫 자주포인 만큼 임의로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전수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타 무기에 비해 고장률이 낮게 나오는 편이다. 북한으로부터 꾸준히 남침 위협을 받아오면서 그만큼 K9 품질에 신경 쓰고 있는 편. 대한민국 국군 사양에는 에어컨이 없다. 여름에 실내 내부 온도가 40도를 찍는 지옥 같은 환경인데도 에어컨이 없는 이유는 딱히 구조상으로 달 수가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에어컨을 빼놓은 것이며 돈 많은 노르웨이군 수출판은 에어컨이 제대로 달려있다. 전차방독면에서 바람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어차피 열풍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물건이기 때문에 여름 햇빛 아래에 있으면 해치를 열어놓으나 닫아놓으나 방독면으로 바람을 쐬나 더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덕분인지 K9A 사양부터는 에어컨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히터는 달려있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켜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하달되고는 한다. 모든 부대가 이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훈련, 경계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화포에 있을 때는 히터를 충분히 켜둔다. 에어컨이 없다거나 히터의 사용에 제한이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초기형 K9에 APU가 없기 때문이다. 자주포의 특성상 진지에서 오래 대기해야 하는데 APU가 없는 상황에선 에어컨과 히터를 틀기 위해선 1000마력에 달하는 엔진을 켜야 하고 이는 막대한 연료 소모와 정비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K9A1부터는 APU가 장착되어 혹한기에 시동 걸기가 더 수월해졌고 수출형에는 에어컨을 추가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작 대한민국 국군 발주 사양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에어컨을 넣지 않고 있다가 양압장치 도입으로 에어컨이 기본 옵션에 들어갈 K9A2부터 에어컨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간이 널찍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모든 승무원들이 K2 소총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위쪽 조종수 해치석으로 빠져나오거나 뒤쪽 좁은 통로로 빠져나와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속하게 나오기 힘들어서 부대마다 다르지만 권총을 지급해주기도 한다. 영국이 K9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S-90의 개량을 위해 참고하려는 것인지 자주포 신규 개발 ROC를 검토하기 위해 온 건지 구매 의사가 있는지는 불명. 다만 영국 역시 전 세계 모든 군대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빠듯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한민국군이 대량 생산, 대량 운용을 하고 있어 운용 데이터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고성능인 K9 도입에 관심이 있다 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일단 후속 지원도 확실하다. 개발국이 우방국인데다 영연방인 인도와 호주가 운용하고 있으며 도입 검토 중인 국가도 많고 대한민국 국군도 꾸준히 개량해 오랜 시간 운용할 무기니까. 또 해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영국군 특성상 비교적 소수의 자주포 신규 개발이나 AS-90의 라인을 살리는 것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사정도 있다. 다만 미군이 현재 새 자주포를 개발할 예정이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데 영국 특성상 혈맹인 미국제가 더 우선 도입 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툭하면 일어나는 늘어지는 개발 기간과 늘어나는 개발 비용이라는 것. 결국 K9 도입이 다시 유력해졌다. 이 프로젝트에는 록히드 마틴의 영국 지사가 가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4년에 영국은 결국 K9A 대신 이동중 포격이 가능한 RCH-155를 선택했다. 폴란드에서 K9 차체를 이용한 신규 자주 대공포가 제안되었다고 한다. 기사에 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GSU-23사 쉴카가
노후화되는 와중에 현대 야전방공 체계에서는 CRAM과 소형 무인기에 대한 요격 능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신형 자주대공포 도입을 검토 중인데, 원래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K-30B호 복합형이나 독일의 복서 장갑차의 대공 버전인 스카이레이저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었으나, 폴란드 방산업체인 PIT-RADWAR사가 K9에 차대해 자국에서 개발하는 신형 포탑을 올린 오리지널 자주대공포의 개발을 제안했다고 한다. 크라프 KRAB 자주곡사포의 생산 시에 K9 차대의 라이선스 생산권을 얻어냈고, 이미 크라프로 기동성과 반동 제어 효과를 검증했으니 여기에 훨씬 반동이 적을 자국산 35 포를 올려 신형 차량을 개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 정도 차량이라면 괜히 외국에서 완전 신규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방산 능력 강화나 외가 절감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선전 중이라고 하며 개발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듯하다. 위의 경전차 개발 방안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개발 메이커에서 제안한 것이 아닌 직접 사용해본 구입자 측에서 K9의 차대에 대해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덤으로 같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K21, 105나 K32, K9 차대에 물먹는 모습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애초 자주포만으로도 300대가 되는 50톤 차대가 우수할지, 기껏해야 20톤 APC 계열이나 20톤 중반 400대 IFC가 신뢰될지가 차대 문제를 겪은 폴란드는 결정된 것이다. 폴란드의 신규 보병 전투차인 보르속 장갑차에도 K9의 차대를 활용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낭설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AHS 크라프용 K9 차대 생산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들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K9 차대는 보르속 이후 차기 보병 전투차에 응용될 예정이다. 엔진 문제로 중동 국가 수출에 자꾸 발목을 잡히자 2021년부터 250억 원을 투입해 2025년을 목표로 엔진 국산화에 착수했다. 호주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LAND 400 사업 가운데 궤도형 IFV를 고르는 사업인 LAND 400. 페이즈 3에서 출품된 AS21 레드백은 호주 현지화 버전으로 호주 현지 협력업체가 제작한 30포탑을 장비하고 K9의 파워팩 솔루션을 적용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K9의 MTU 1000마력 엔진과 변속기를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사실상 튀르키예와 동유럽 국가들이 K9 사겠다고 한 이유는 러시아 때문. 크림 위기 이후에 튀르키예와 동유럽 국가들에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K9 구매 의사를 밝힌 것.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군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어서 폴란드와 발트 3국에겐 상당히 위협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그놈의 예산 부족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총 GDP 911위권의 국방 예산의 GDP 대비 2.7%를 쓰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세계 9위의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1000대 가까이 발주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발트 3국 같은 국가에서는 한 개 포대 분량인 6대 정도도 상당히 큰 국방 지출이다. 이 때문에 중고 판매 등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종종 대만에서도 미국에서 도입하는 M109A6 팔라딘, 자주포 대신 대한민국에서 K9를 도입해 대만 해안선에 깔아야 중국이 만약 침공할 때 상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K9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중 관계와 대한민국 대만 관계, 양안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대만에 K9를 팔 확률은 없다. 무엇보다 상륙 저지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대칭 전력으로 중국군에 맞서려면 국가 파산이 기다리는 대만에게 필요한 병기는 155가 자주포가 아니다. 미국은 돈도 많이 없으면서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M142HIMARS 같은 다연장 로켓 체계 비대칭 전력나 더 구입하라는 입장이고, 그런 취지에서 2022년 5월 팔라딘 자주포의 대만 판매 계획을 파기시켰다.